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봉건제도, 그리고 세도정치, 그리고 인내천, 경세제민, 요 경과 제가 줄어서 경제가 된 거죠. 그리고 집강소, 강은 강령,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이 동학은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들은 전부 그 당시에 쓰였던 한자들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사회나 역사 시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세제민이 중요한데, 이 경세제민이라는 건 뭐냐? 공자로 대표되는 유교 사상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즉, 경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경영한다. 그러면 경영한다는 얘기가 뭐냐? 다스린다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즉 왕이 세상을 경영하여, 경영이란 운영한다는 얘기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민,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구제하여 백성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와 민이 빠져서 경제란 낱말이 된 거죠. 그래서 경제와 경영은 다릅니다. 그럼 동학이라는 건 뭐냐? 동은 동력 동자죠. 동력이라고 할 때 받침은 키읔입니다. 기역이 아니에요. 키읔입니다. 동력 동에 배울 학자인데, 왜 그러면 동쪽의 배움이라고 얘기하느냐? 동과 반대 대립되는 것은 서죠. 그래서 서양 유럽의 문화를 서학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중심이죠. 이것이 서학입니다. 그래서 조선 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서양 세력이 동양을 계속 위협하고 빼앗던 중이죠. 그래서 왜 동이라고 하느냐? 유교, 불교, 신선 사상,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유교, 불교, 신선 사상, 물론 샤머니즘, 무교도 있긴 하지만 일단 무교는 하찮고 낮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불선, 유교, 불교, 신선 사상을 토대로 핵심이 인내천입니다. 이 내는 이의 내자인데 이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다. 그래서 인내천이란 사람이 즉 하늘이다. 그래서 사람을 노비, 평민 구별 없이 누구나 사람은 다 한울림이다. 한울림. 천주, 하늘의 중심 신을 자신의 몸에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노비건 양반이건 평민이건 뭐죠? 신분제를 타파한다는 뜻입니다. 타는 두드릴 타자예요. 그래서 타악기, 야구에서 타자, 타수,
타율, 파는 깨트릴 파자입니다. 폭파, 파괴. 그러니까 타파라고 하는 것은 두들겨서 깨부순다는 거죠. 즉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불선을 토대로 한 이 사상을 서학에 비해서 동학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먼저 동학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 이 배자는 밑에 들어간 이것은 고기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배자예요. 등. 경은 경치죠. 즉 배경이라는 건 영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하죠. 백이 좋다, 백이 있다, 없다. 백그라운드를 줄임말로 배경이란 뜻입니다. 우선 그 당시 사회는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핏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건 핏줄인데 그러면 친과 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친은 아버지 계열의 핏줄이에요. 척은 어머니 쪽의 핏줄입니다. 그래서 친은 부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척은 모계를 가리키는데 그 당시 사회는 부계 사회였죠. 즉 딸은 출가웬이라고 해서 가족으로 치지 않았죠. 남아 선호 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부계 사회죠. 그러면 이제 부계 사회냐 모계 사회냐? 원시 사회에서는 모계 사회였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는 인류의 집단은 모계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깊이 갈아야지만 생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의 주도권이 남자한테로, 즉 부계사회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부계사회냐 모계사회냐 하는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장 핵심은 재산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모계사회에서는 재산이 어머니에게서 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애들 훈련은 성인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는 사냥하는 법은 누가 가르쳐? 외삼촌이. 이게 모계사회입니다. 그런데 부계사회에서는 재산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넘어가죠. 30년 전만 해도 딸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철저한 부계사회였죠. 자, 우선 핏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그러면 이제 이 시대 배경은 뭐냐? 첫째가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신분사회예요. 계급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핏줄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첩을 여럿을 두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첩을 여럿 두잖아요. 그럼 인구가 엄청 불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양반이라고 하는 계급은 노동하지 않는 계급이죠. 그냥 폰만 잡으면서 말하자면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해당이 없죠. 그래서 이 신분을 부계를 따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반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다 남자 중심인데 비해서 신분만큼은 종모법입니다. 무슨 뜻이죠? 신분은 어머니를 따른다. 종모법이에요. 자, 아버지의 누이를 뭐라고 하죠? 고모라고 하죠. 그럼 엄마의 자매들을 이모라고 하죠. 종은 딸을 종자입니다. 그래서 사촌인데 고모의 아버지 쪽을 따라서 즉 고모의 자식들이 나와 고종 사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모의 자식들은 나랑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종은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는 법, 무엇을? 신부는 어머니를 따른다. 그럼 이제 홍길동 이야기는 다 아시죠? 홍길동전. 왜 옛날 소설들은 전이라고 하느냐? 전기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다, 뭐 신이 되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기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소설은 다 전기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길동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청전. 그렇죠? 홍길동이 만든 게 활빈당인데 활빈당, 자 빈자를 보세요. 아래는 조개패 재물입니다. 위에는 나눌 분자죠. 재물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죠. 그래서 이건 가난할 빈자인데 활빈당은 뭐냐? 가난한 자를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활명수, 기절했던 사람이 그걸 마시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활명수라고 하죠. 재활운동, 살활자입니다. 그래서 활빈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신분사회죠. 핏줄. 노비가 있습니다. 근데 노비는 두 개가 달라요. 노는 사내종 노자고 비는 계집종 비자입니다. 그런데 길동의 어머니 춘섬은 한자를 안 써서 그렇지 춘은 봄이고 섬은 두꺼비 섬자입니다. 봄 두꺼비란 뜻이에요. 못생겼나 보죠. 그래서 춘섬이 어머니 춘섬은 계집종이잖아요. 비.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는 천민입니다. 그 당시엔 누가 천민이냐? 노비라든가 기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향이도 기생이기 때문에 천민입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 때는 숭유억불이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눌렀어요. 그래서 승려도 천민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잡는 백정도 천민이죠. 따라서 종모법에 따라서 홍길동의 아버지는 양반이고 홍길동의 배다른 형도 양반이지만 홍길동은 천민이죠. 그러니까 계급이 다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부호영을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호는 부를 호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왜 호부호영을 못하느냐? 종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홍길동은 실화입니까? 픽션입니까? 자, 실제 이야기를 실화라고 하죠. 픽션이라고 하면 가공의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 NON이 들어가면 반대 뜻이 되죠. 그래서 실제 이야기를 논픽션이라고 하는데 실화인데 실화는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인 경우에는 논픽션이라고 하지만 역사적인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는 실화는 다큐라고 합니다. 다큐는 다큐멘터리를 줄임말이죠. 그래서 논픽션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 다큐멘트 이건 사회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일 때 요 다큐멘터리를 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화의 반대는 픽션입니다. 상상의 결과 이렇게 되는데 자, 홍길동 이야기는 실화입니까? 픽션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이 홍길동은 연산군 때 도적이에요. 조선실록에 보면 연산군 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홍길동은 어사 행사를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는 귀중한
물품들을 약탈하고 나눠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관군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기들이 바라는 세상이잖아요. 존중받는 세상. 그래서 실제로는 죽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설화라고 얘기하는데 신화와 전설과 민담은 다르죠. 신화는 신적인 이야기, 초능력에 관한 이야기고 전설은 지역이나 사물의 유래, 지명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민담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실화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여기가 홍길동의 고향이다 하면서 그 몇몇 군데에서 원주 쪽도 그렇고 저쪽 장선 쪽도 그렇고 몇몇 군데에서 여기가 홍길동의 고향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지방자치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는 죽었지만 백성들은 희망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웅이죠.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는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선 후기에 노래로 불려져요. 판소리로. 이 판소리가 그 다음에 고대 소설로 바뀌면서 제목이 이것은 전이 됩니다. 물론 홍길동은 판소리는 없어요. 하지만 심청정 같은 경우에는 민담에서 판소리를 거쳐서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소리일 때는 제목이 뭐가 되느냐? 심청가가 돼요. 근데 소설로 정착이 되면 심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전은 실화에서 민담을 거쳐서 요건 빠지고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그러면 이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고 허균이 쓴 소설이에요. 그런데 왜 이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 소설이냐? 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죠? 한문을 배우는 양반들은 아니죠. 한글을 모르고 쉬운 한글만 깨치고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한글 소설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국어에서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은 세도 정치입니다. 사실 한자로 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권문세조, 권문세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진행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시대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이렇게 구분돼요. 그러니까 세도정치는 조선 때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도정치인데 조선의 마지막 개혁 군주 정조죠. 정조가 죽은 다음에 할아버지의 마누라, 즉 자기의 할머니인데 자기 정조보다 훨씬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조가 죽은 다음에 그 할머니가 자기 여자니까 외척이 되는 거죠. 이들을 끌어들여 갖고 이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매관매직을 해요. 매자는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매자와 이 매자는 다르죠. 요건 위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물건입니다. 물건을 파는 거예요. 팔려 나가니까 매출이죠. 그것이 없으면 이건 살매자입니다. 이건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입자를 써서 매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매입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관직을 파는 거죠. 벼슬과 직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팔기 때문에 매관매직입니다. 뇌물을 받고, 그때부터 한 20, 30년 전까지도 보통 뇌물을 주면 보통 그 본전에 서너 배를 뽑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 원래 투자한 금액이 본전이죠. 그리고 이제 고려 때는 권문세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문이라는 건 뭐냐? 권세를 지닌 가문, 세력을 갖고 있는 무리, 그런 뜻이죠. 이 권문세족이란 말은 고려 때 무신의 난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원에게 항복하는데 그 원나라와 결탁해서 권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권문세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 과점해요. 앞 시간에 독점과 과점을 배웠죠. 독은 홀로, 과는 소수가 몇몇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보면 이 판관포청천 이런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판관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재판관이죠. 포청천은 송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검은 얼굴로 나와요. 왜? 오방색에서 검은색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검은색은 물을 상징하고 그 물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서구 열강의 침략이 매우 심해져요. 그 당시에 동양을 먹으러 들어온 서양 세력들이 많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리고 또 저기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도.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뒤졌지만 다시 미국에 의해서 근대화된 일본이 그 사이에 또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강한 나라들이, 강국이 열을 지어 한 줄을 지어서 쭉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을 열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개방을 하고 싶어 해요. 개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개항을 시키고 싶어 해요. 개항을 시키는 거죠. 개항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유는 뭐죠?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면 식민지의 목적은 뭐냐? 원료를 싼 값에 뺏어오고 상품을 만들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다시 그 물건을 팔아먹는 거죠. 즉 원료 조달과 시장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동양으로 온 이유는 경제를 침탈하기 위한 것이죠. 침탈이 뭡니까? 침은 침략, 탈은 약탈, 박탈, 빼앗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원군 때 쇄국정책, 즉 나라문을 걸어 잠궜죠. 왜? 이놈 저놈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마구 먹으려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일본이 운요호를 몰고 와서 강화도를 공격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강화도 진지에서 대포를 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먼저 공격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러면 자 개항을 할래? 아니면 전쟁을 할래? 할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인데 왜 이들은 동양으로 몰려왔느냐?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옛날에 옷감을 짜는 기계죠. 길쌈을 하는데 자, 이쪽 보세요. 영국 산업혁명 때의 방직기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천을 짜요. 이거랑 이걸 비교하면 상대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 손과 기계의 차이는 마치 젖먹이와 어른을 싸움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개항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외국 물자가 쌍갑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부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조그맣게 운영을 하던, 먹고 살던 사람들은 다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관매직을 하는 이유는 그 벼슬을 이용해서 서너 배 이상의 본전을 뽑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탐을 내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 돈에 눈이 멀어서 인정이고 윤리고 없는 것, 이것이 탐학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훨씬 더 세금을 가중시켜서 빼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걷어들여서 빼앗기 때문에 이것이 수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가렴주구라고 했습니다. 자,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천하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굉장히 깊은 산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웬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아 무슨 일인지 알아오너라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막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지내는 중이기 때문에 슬프게 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외진 곳에서 혼자 슬피 울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그 어디어들 살던 백성인데 땅을 얻고자 깊은 산속에 들어와서 남편과 농사를 짓다가 며칠 전에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혀먹어서 옷가지만 남았기 때문에 옷가지를 들어와서 지금 장례를 지내는 중입니다. 내 신세가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호랑이의 피해서 호랑이로 해를 입는 것을 호환이라고 하죠. 호환을 피해서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민가로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말씀도 마십시오. 가렴주구는 맹어호라. 즉 가렴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게 염출, 걷어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등골을 쪽쪽 빼는 거예요. 주구라고 하는 것은 주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죽여서라도 뺏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혹한 세금을 매겨서 억지로 빼앗는 것을 가렴주구라고 하는데, 그 가렴주구는 무섭다는 거죠. 맹렬하다. 맹견, 맹수. 어는 비교하는 겁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죽으면 죽었지, 그 가렴주구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렴주구란 말은, 이 낱말은 고등학교에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1860년에 최재우가 동학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시천주를 내세웠어요. 시는 모신다는 뜻이죠. 시중, 궁궐 안에서 모시기 때문에 내시라고 합니다. 시중을 들다. 천주, 하늘의 주인, 즉 하느님이에요. 하늘님. 내 몸에 천주를 모신다. 즉 그 하늘님을 모셔서 나도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에 처해지죠. 2대 최시형이 사인 여천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일사자가 아니라 섬길 사자입니다. 사대주의, 큰 것을 섬긴다는 뜻이죠. 사람을 섬기기를 같을 여자예요. 하늘처럼 여겨라.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라. 그래서 이 하늘 때문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한울림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1894년에 갑오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납니다. 갑오는 뭐냐? 십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십간 중에 한자. 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우술에 12주 중에 한자. 이렇게 돌죠. 그래서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에서 시작해서 다시 갑자로 돌아오는 게 60이죠. 그래서 그것을 환갑자, 줄여서 환갑이라고 합니다. 이 갑오년에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내세운 것이 제세구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구원한다. 이 제세구민은 왕의 입장에서는 경세제민인 거죠. 그래서 경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897년에 3대 손병희가 인내천을 내세웠습니다. 내는 이의 내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equal의 뜻입니다. equal. 사람이 즉 하늘이다. 그러면 노비든 평민이든 다 하늘이다. 즉 신분사회인 봉건제도가 끝이 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하는 평등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천이라는 낱말은 꼭 알아야 돼요. 인내천. 항상 노란색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1905년에 천도교라고 계칭을 하는데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일부는 또 친일파가 되고 어쩌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기독교에서는 포교를 하죠. 전도한다, 포교한다라고 하는데 이 동학에서는 포덕이라고 합니다. 덕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부를 때는 동덕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죠. 덕을 같이. 그래서 천도교에서 만든 학교들이 있죠. 동덕여중, 동덕여고, 동덕여대 다 이 동덕이라는 호칭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은 동학의 뜻과 그 다음 봉건제도, 세두정치, 인내천,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학 두 번째 시간으로 집강소와 그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 2개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의병운동과 3.1 만세운동과 4.19 혁명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30분이 넘었네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